먼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님께서 요양급여 비용 계약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봉식 원장님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봉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필수 회장님 그리고 김동석 회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계 상황들 타개하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은 상황들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비용 요양급여 비용 소위 수가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최대한 압축해서 슬라이드는 많습니다. 거의 70장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20분이죠.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6%, 1.7%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이제 떠오른 생각이 이 도대체 여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라는 과거의 그 책이 이제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똑똑한 그 생쥐 두 마리와 약간 어리숙한 사람 둘이 미로 게임이죠. 치즈가 이제 옮겨가는데 자기의 치즈가 사라진 것을 생쥐는 이미 파악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치즈를 앞으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갈 것이고 그 치즈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잘 내가 옮겨갈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짜죠. 그런데 그 어리숙한 그 두 사람의 소녀는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치즈가 막상 다 사라졌을 때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안 되네? 네. 자, 수가 계약이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협의제 이게 77년도에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이제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에 도입이 되죠. 그래서 그 하다가 고시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99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제로 이제 2000년부터여서 유형별 계약이 2008년부터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제도 시행할 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저수가 아주 낮은 수가로 의료보험을 다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많은 그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이제 제도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의료계가 요구했던 게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해달라. 그다음에 계약제를 하자. 그다음 심사기구 독립화해달라.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폐지하고 계약제 하자. 의료보험 관리 통합하자. 자,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3가지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의 5가지 중에 3가지가 됐어요. 나머지 4번째는 그렇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아요. 첫 번째 의료보험 수가, 이것은 참 여러 가지 디베이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뭔가 좀 좋아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약제도 됐고 심사기구도 독립이 됐고 보험 관리에 통합도 됐는데 뭐가 나빠졌을까요?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이런 틀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고, 특별히 우리가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통합한 것은 우리가 가장 잘못한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법적인 내용들을 이제 근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건정심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입자 의학계. 자, 이거 의학계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일본의 그 중의협 우리 건정심하고 비슷한 구조의 가입 구성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의료계에 의사협회가 딱 2명이에요. 2명이고 병원협회가 1명이고 치과 한의사 간호사가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주체로서 어떤 그 재정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 잘 모르겠고 제약 바이오 협회가 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예 저희는 들어가지를 못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아마 또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분께서도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법제예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들 이제 이야기하실 거니까 제가 발제문에 있는 것을 좀 요약. 자, 첫째 맨 처음에 내각에서 의료비 총액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회보험심의회 의료보험회 의료부회로 이것을 내리면은 여기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합니다. 그 해에 얼마나 그 큰 토탈에서 수가를 올릴 것인지 뭐 기본 정책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틀에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여기 중의협이라고 이것을 이제 지칭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정심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회의체에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뭐 여기 건정심의 소위원회 정도 이런 세부 사항까지 다 정하는 그런 구조고 총액을 정한 다음에 이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중의협에서 이제 디테일을 정한다는 것이죠. 중의협의 구성 요건이 제가 이게 숫자를 계산을 잘못해서 틀렸습니다. 저기 보험자, 근로자, 사용자가 7명이죠. 7명. 그다음에 의학계 대표도 7명, 전문가 대표가 6명입니다.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0명. 그래서 이 보면은 의학계 대표의 의사가 5명이에요. 치과 하나하고 약사 1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8명 중에 의사가 3명이에요. 3명. 이거 무슨 지금 우리 건강보험 재정도 누가 많이 제일 그쪽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의사죠. 그런데 지금 의사가 단 3명이에요. 이 24명 중에 3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뭐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죠. 또 보험자, 사용자 이렇게 쭉 보면은 보험자로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저기에 들어오죠.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 뭐 노동자 다 있고 건정심에 이제 이게 토탈에서 건정심 구조 비슷한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다 협의가 되고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기본 밴딩도 여기에서 다 논의가 위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기 때문에 내각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의견을 기초조사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립니다만 기초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것을 토대로 내각이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런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고 우리나라는 재정위원회 공단 재정위원회는 제로, 건정심에 딱 3명.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한 40명 중에 의사가 목소리를 내는 곳이 딱 3명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상당히 그 불합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자로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본은 의료 수가를 2년마다 개정합니다. 그리고 개호보험, 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죠. 그 장기요양 개호보험 수가는 3년마다 개정을 해요. 그래서 2년과 3년이 마주치는 내년이 이제 마주치는 해인데 그걸 대개정이 있는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와 그 요양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고령사회가 이제 진행되면서 두 개가 비용을 그 안에서 어떻게 토탈섬을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의료 비용 따로, 요양 비용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 3년마다 하다가 6년에 같이 모여서 또 하고 그런데 그게 내년입니다. 2024년. 그런데 여기 이제 의료에 대한 거죠. 의료에 대한 거 2년마다 하는데 의료 경제 실태 조사를 매 2년마다 하고 또 약가 조사도 2년마다 하는데 수가가 개정되기 전해에 6월 달에 약가 조사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 경제 실태 조사는 그 이제 전해 12월 초에 하고 그다음에 이 재정 당국과 그러면은 어떻게 이번에 얼마를 올릴 것인가 이것을 이제 12월 중순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중의협에서 이제 개정 심의를 또 내려와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의협에서 이 정도면은 되겠다라고 답을 이제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의사가 5명인 그런 회에서 사실상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하고 통지하는 것이 한 매년 3월 초에 있고 수가는 4월 1일부터서 이제 이게 적용이 진료보수 수가가 매년 적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기 중의협 내에 전문부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문부회에서 사실상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의사들이 다 주도합니다.
의사들이 주도해서 조사해가지고 저거를 가지고 토대로 올라가서 회의를 해서 총회를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이 이제 일본의 수가는 결정한다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세부 조사들 하는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우리 말하자면 비급여인데요. 비급여인데 그게 혼합진료, 급여하고 비급여를 같이 하는 걸 혼합진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혼합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천이 조금 이제 흥미로워요. 1984년에 혼합진료 제도를 특정요양비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도쿄 지방법원에서 혼합진료를 이제 금지하라는 그런 이제 여기 소송이 붙어가지고 결국 금지하는 것이 여기 이 원칙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 진료만 할 거면 그날은 급여 진료만 다 하고 비급여다 그러면 그날은 내가 본 모든 진료는 다 비급여로 하는 거죠. 그게 혼합진료 금지의 원칙인데요. 그래서 그거 했는데 2006년도에 이게 또 이제 그 다시 거꾸로 이제 혼합 진료를 허용하는 그런 여기 제도를 또 도입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혼합 진료를 선정 요양과 평가 요양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정 요양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상급병 진료라든지 그러니까 그 치료적인 효과보다는 좀 서비스의 품질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고 평가 요양이 이제 이게 향후 보험 등재 항목들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이게 이 도쿄지방법원에서 그 혼합진료 금지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혼합진료가 합법이다라고 또 판결을 해버립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났는데 이게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니까 다시 뒤집어졌어요. 아니다.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결국은 2011년도에 최고재판소 대법원에서 적법하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보면 일본도 급여와 비급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놓고 사회적인 굉장히 혼란 상황들이 반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다시 2015년도에 아베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아베는 아시다시피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그런 그 정권의 전체 계획이죠. 그래서 환자 신청 요양이라는 그 이름으로 혼합 진료를 다시 또 만듭니다. 이게 환자 신청 요양이 우리 말하면 신의료 기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 의료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자가 내가 그 보험은 안 해주는데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 보험도 안 해주는데 그거는 내가 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그것을 풀어주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현재는 이제 환자 신청 요양, 평가 요양, 선정 요양 세 가지 형태로 보험 외 병용 요양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굉장히 저거를 이제 신청하는 그 과정은 좀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일본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또 이 우리 수가에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SGR 모형 이따가 뭐 다 나올 테니까 SGR 모형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식 조사모사. 아이고 뭐 이게 뭐가 좀 많이 버른 것 같으면 깎아서 다시 수치를 낮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걸로는 총액계약제라고 봐도 사실상 총액계약제라고 봐도 이제 다름이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균형 예산법에서 근거가 됐는데 메디케어는 이제 이 의료 급여 계층이죠. 한 4천 몇백만 명인가요? 뭐 5천만 명 정도 아주 소수를 전체 인구가 아니죠. 그래서 대상으로 하는 그 계약이고 이것이 이제 해보니까 그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법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이 SGR 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이 계속 입법이 됩니다. 2014년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끝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마크라 메디케어 액세스 앤 칩 리오스터라이제이션 이거를 이제 발효하고 나니까 SGR이 이제 결국 폐기되고 마는 운명을 가죠.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밉스 어떤 성과 기반 인센티브 또는 대안 지불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야만 이제 돈을 더 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제 독일도 이제 보면은 좀 비슷합니다. 각 나라들이 잘 보시면은 93년도에 부모별
총액계약제, 총액관리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외래 입원 뭐 다 모든 걸 합쳐서 총액 계약을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 단위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계약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건강보험조합 연합회하고 이제 연방보험의사 일부 독일은 그냥 의사협회가 있고 보험의사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의사협회는 그야말로 건강보험 수가만을 이제 대상으로 그 하는 그런 협회인데 사실상 근데 그 굉장히 파워풀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보험의사협회죠. 의사협회는 이제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대표성을 가진 그런 협회인데 하여튼 협회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사협회가 파워풀한데 이게 주 단위로 가면은 이제 주에서는 실질적인 그 아시다시피 독일은 뭐 이 개원도 그 한 사람이 나가야지 뭐 개원할 수 있고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만도 이제 건강보험 95년도에 건강보험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초기에 이렇게 막 수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의료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98년도에 총액계약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대만 의사회가 저걸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거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들은 절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그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총액계약제를 이제 관리하는 그 조직이 국민건강보험위원회 NHI 커미티에서 이제 업무를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자 20명, 의료계 20명, 전문가 7명 뭐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관료주의가 더 심해서 그런지 그 의료계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그다음에 이게 총액을 일단은 결정을 하는데 총액이 기본 예산하고 특별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예산은 협상 요소와 비협상 요소 이렇게 저 표에 나왔듯이 이 협상 요소는 보험급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의료의 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거고 비협상 요소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뭐 이런 노화에 의한 것들, 원가가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이것은 비협상 지수로 그냥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그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특별 예산은 이제 정부가 뭐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이제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려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여기도 건보재정 국고지원 최소 36% 법으로 명시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14, 15%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국고 지원이 30%가 넘습니다. 일본도 이제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지역은 항상 적자예요. 항상 적자이기 때문에 지난 제가 3월달인가 그 건강보험 중앙회 일본에 이제 거기를 방문을 한번 해서 그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 지역은 거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 보험료로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게 진짜 품격이죠. 국가의 품격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뭐 계약도 아니고 이게 17회 중에 10회를 결렬했다면 이거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대단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의원급만 아니고 병원 치과도 7번씩 결렬이 됐으니까 이게 사실상 이거는 계약이라고 차라리 고시하는 게 낫지 뭐 계약 힘들게 뭐 그 한 달간 그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이걸 보고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도대체 자고 눈 떠보니 의료 후진국이래 이제 이런 분도 있고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 다 망할 것 같아요. 뭐 의료 다 망하지. 근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눈 떠보니 했나 했더니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슨 여기 재명 그 대표인가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6월달에. 그래서 그걸 얼른 또 따다가 점수 좀 얻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떠보니 후진국 참. 눈 떠보니 후진 의료 관리학인가? 나 그렇게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료 관리학인데 분명히 그 관리학이라고 학과는 붙었는데 의료 관리는 관심이 없고 의료 정치학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흥미롭게 뭐 이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그림을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GDP 대비 경상의료비를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왔는가를 제가
여기 이게 레이저가 안 나오네.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라는 미국이죠, 미국. 예, 계속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 와서 상당히 그래도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 요 분홍색 여기 뭐 꾸준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뭐 이거죠. 아주 밑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근데 최근 들어서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원래 높았어요. 근데 이해는 보고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떨어졌고요. 역시 계속 높습니다. 독일은. 그 다음에 영국도 높죠. 만만치 않죠. 계속 이렇게 높고요. 예. 뭐 이렇게 해서 대만이 이제 95년도에 보험됐다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서 이제 오는데 대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잘 6%대 초반에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여기 총액 계약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제가 데이터에 체계해드린 나라가 5개의 나라이기 때문에 5개 나라를 제가 쭉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경상 의료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급격히 증가되고 있죠. 일본도 여기 폭 뛰어가지고 굉장히 증가되고, 자, 되게 이 시점이 초고령 사회가 이제 도래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2년 후에 초고령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을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사이를 뒤따라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뛰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뛰고 있어요. 일본이 여기 뛰었죠. 그 시점하고 갭이 지금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뭐 원래 계속 올라갔었고, 독일은 여기도 이제 또 상당히 고령화와 많이 관련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이 한 15%인데 여기는 아직 조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노인하고 이제 경상의료비 위에를 한번 매칭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의료비하고 노인 여기 퍼센테이지하고 상당히 같이 가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노인. 근데 대부분 노인 늘어나는 숫자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하고 이렇게 또 매칭을 좀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경상 의료비가 우리는 이제 이 병상 수하고 좀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일본 병상을 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부터서 일본을 추월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일본은 노인 인구가 30%고 우리나라는 이제 17, 8%인데 일본보다 1000명당 병상 수가 많다는 건 아무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한 번씩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나라지만은 일본보다 높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원래 병상을 굉장히 줄이는 정책들을 계속 펼쳐왔어요. 미국의 UCLA의 닥터 레머가 있는데, 닥터 레머가 병상 수와 의료비의 관계에 대해서 평생의 연구를 해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hospital bed built is a hospital bed filled. 병상은 만들어지면 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채워서 돈을 벌려고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독일도 마찬가지로 병상수 계속 줄여요. 대만은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참 OECD 전체적으로 병상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하고도 또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수하고도 계속 맞아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증가되는 곡선에 있어서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완만하게 늘어나는데 이것도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의사 수와 의료비 간의 관계가 정비례한다는 그런 연구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일, 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같은 패턴들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이 이게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급여비, 건강보험 법정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기타 부담금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얼마냐 이제 공단에서 내는 돈이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이라고 하는데 이 보장률이 이제 종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이렇게 2013년부터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59.2에서 1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요양병원도 증가했어요. 근데 요양병원을 제외한 기관들은 이제 이렇게 뭐 여기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종별로 세부에서 나눠 보면은 상급 종합이 70.8, 종합병원이 60.1.3에서 62.7.3, 병원은 49.8에서 51.8 거의 비슷합니다. 요양병원도 거의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주목하실 것이 의원급이에요. 61.3에서 55.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저수가가 몰리니까 비급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 비급여로 내몰고 있다 국가가. 이것을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로서 바람직한 정책이냐라는 것은 뭐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깊이 생각해 보면은 깊이 생각 안 해봐도 알 것 같은데 비용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제가 이따가 얼마나 늘어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가 이상의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죠. 검사하고 영상 진단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료 소득이 주대인 의원급으로서는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저 비급여도 이렇게 구성이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몰려가는 거잖아요. 비급여로. 그래서 비급여로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문케어 이후에 실손보험 유인효과가 한 2조 4,300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자꾸 또 뭐를 해줘도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을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는. 왜?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물가보다 낮은 수가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건데 국가에서 몰아놓고서 다시 뭐라를 해주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말 여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건강보험 안에서 의원급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정치적으로 이걸 수가를 협상해갖고 몇 푼 못 올린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이 매경에 2021년부터서 계속 했던 게 의료 전달 체계였습니다. 가장 제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의료 전달 체계 중에서 상급종합병원들 계속 지속적으로 병상을 늘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원을 짓고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요즘 이제 좀 먹혀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이제 자꾸 사회적 이슈화돼서 이제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분 의료 자원의 두 가지가 의료 정책의 두 가지 핵심이 인력과 자원이에요. 인력은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 전문의는 어떻게 빨리 해결해요? 그런데 자원은 단시간에 잘 만들고 막 없애고 해요. 그 자원 중에 가장 핵심이 병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병상 자원에 정책이 없다라는 거죠. 의료기기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병상 자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병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그 정책이 없다.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노인 인구 30% 일본을 추월하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게 결국은 이 데이터로 비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놀라운 거는 일본이 나중에 이제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그 노인 인구 비율이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10.9% 있던 때가 87년인데요. 그때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6.4인데요. 10년 동안에 이제 일본이 한 15.7로 노인 인구가 늘었는데 똑같이 6.4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비슷한 비율이 10.8이 이제 여기 2010년이에요. 근데 5.9%였는데 15.7 일본의 15.7 똑같은데 8.4가 됐어요. 엄청난 지금 증가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도 무척 머리가 아플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안 찾고 있는 거죠.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안 찾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잘 아시는 문케어로 상급종합으로 또 모든 돈을 쏟아주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쭉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0%가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폭증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뭐 이게 증가하고 있지만 워낙 금액이 적어서 크게 막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급은 이제 이렇게 증가폭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중소병원하고 의원급이 제일 힘든 상황이고 굉장히 그런 데서 정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박스가 뭐냐? 박스가 바로 그 문재인 케어 그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박스 안에 이 몇 년도가 그렇습니다. 여기 완만히 오다가 팍 치고 올라가요. 데이터가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예. 요양기관 종별 이렇게 요양급여 비용이 병상당 요양급여 비용이 보시면은 상급종합이 1년에요. 3억 7,500만 원이에요. 1년에 병상 하나에. 그러면은 이게 종합병원이 1억 5천이고요. 병원은 6,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환자가 여기 입원하면 6배 돈이 더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이 잘 벌리니까 결국은 이 분원을 자꾸 짓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비용 총액 추이가 있는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를 봤는데 15년 기점으로 자 이제 매년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5년은 128%, 뒤 5년은 166%.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이런 그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일당 입원 진료비도 뭐 당연히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병상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상급 종합하고 종합병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이 세 개를 합한 거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줄어드는 거죠. 상급 종합, 종합병원은 수입이 늘어나니까 최근 한 3년 사이에 4,000병상 정도 늘었어요.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아까 병상당 3억 7,500. 뭐 그게 이게 거기서 결국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취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시도별로 이것도 한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계속 집중이 되잖아요. 수도권에 보니까 딱 두 개가요. 인천하고 경기 이 두 지역만 특별히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9% 10%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대형 병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추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한번 제가 일본 계속 많이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로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2019년도에 병상 수가 70만 병상이고 일본이 2015년도에 123만 병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이 이제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병상을 구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급성기가 우리나라 말하면 상급종합하고 종합병원인데 병상 수 퍼센테이지가 15%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는 21%. 근데 그거를 2025년까지 10%까지 줄인다라는 게 일본의 목표예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많은 단가가 높으니까 비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기에서 줄이고 이 환자들을 빨리 아래 중소병원으로 지역사회 병원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케어하게 수술하고 시술하고 케어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비용이 세이브되고 그거를 어디다 쓰느냐? 1차 의료에 써요. 일본은. 그 부분이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퍼센트인데 이거는 이제 돈이에요. 돈을 보면 더 심각한 걸 알 수 있어요. 고도 급성기가 아까 병상 수는 20% 남짓되는데 비용은 43%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나죠. 일본은 24%를 17%로 줄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우리가 그 비용을 어디선가 이제 다 소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걸 또 한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인지. 예, 뭐 의사가 2,700명이 필요하다 그래요. 6,600병상 치면은 간호사도 그래서 의대를 또 증설하자 그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3억 7,500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상 한 개당. 곱하기 6,600병상 하면은 연간에 2조 4,800억 원의 여기 매출이 발생합니다. 의료비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정책이 잘못되는 거지. 법은 있어요. 2000년도에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예.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문케어 때 막 저희가 반대했잖아요. 예. 의사들이 집단지성이죠. 다 우리가 이제 똑똑하니까 이거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분석이 안 돼도 확 감이 오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맞았어요. 잘못됐다고 우리가 느꼈던 대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랴부랴 이렇게 막 해서 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제대로 됐나? 아니 아까 법은 2000년도에 만졌는데 1차 보정심 개최가 2021년도 두 번째 했으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가 정책이 없다라는 거죠. 예, 문케어 후에 예, 제가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요즘 여기 대학 병의협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의료기관 수익이 이 서울대병원하고 그 아산병원 수익을 보시면 2014년도에 이게 의료 수익이 1조 3천억, 1조 5천억이었던 게 2조 3천억, 2조 7천억 이렇게 됐어요. 2022년도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문케어 전후로 이제 4년을 비교했더니 30%가 올랐어요. 상급종합병원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환자가 당연히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의료비를 이제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저렇게 많은 의료비를 잡아먹었으면은 필수 의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응급실 뺑뺑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해결도 못하고 거기에 소아과는 의사도 없고 왜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한 명밖에 없고 그거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익은 얼마나 많이 나는가 보면요. 준비금 가산 자기자본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자기자본과 부채 계상의 이제 준비금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인데, 우리 보통 부채 계상 준비금을 이제 이게 비영리 법인이니까 이거를 준비금을 잔뜩 해놓고 실제로 재정 당기 수준은 마이너스를 내놓습니다. 이제 법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 자본 원래 자기 자본이 있던 거가 그걸 합쳐가지고 보니까 서울대가 2014년도에 1조 5천억에서 2022년도에 2조 3천억이 됐고요. 아산병원은 1조 3천억에서 2조 2천억이 됐어요. 엄청나게 늘은 거죠. 저 돈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준비금 가산 준비금이 부채 계상 준비금이 5년 내에 안 쓰면 가산금을 내야 돼요. 가산세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안 쓰는 일이 없어요. 다 거의 다 5년 동안에 이런저런 목록으로 다 의료계에서 지금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중에 가산금 낸 사람 병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또 병협에서 제가 잘 모르고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긴 뭘 몰라요. 이제 잘 모른다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쓰면서 남겨놓은 게 돈 이제 너무 많이 남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원으로 가져가는 것 그런 구조죠. 공공의료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제가 러시아, 중국, 여기 북한의 의료를 다 보고 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일본이 너무 잘한 것이 이런 거였어요. 고령화를 대응할 때 딱 단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에서부터 돌봄까지를 통합해서 하고 그 중심에 다 의료가 있어요. 의사들이 있어요. 모든 제도에 돌봄에도 의사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고 의료, 개호, 주택, 생활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디자인하는데 다 중심에 의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병상도 저렇게 이제 가본수에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여기 후생노동성 가서 그게 후생노동성 지역 병상 관리 담당하는 실장에게 이제 브리핑 받은 그 자료인데 저렇게 변천이 되고 있습니다. 병상 수가 고도급성기를 줄이고 회복기를 늘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저희 케이메 TV에 하시모토 일본 교수의 유튜브인데 꼭 한번 보십시오. 그분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고요. 하버드에서 석박사 하고 오셔가지고 일본의 동경의대 의료경제학회 일본 회장이고 일본 동경의대 교수로 있어요. 이분이 의료 비용과 그런 것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고령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작년에 란셋 퍼블릭 헬스에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일본은 의료 비용 문제를 극복했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2034년경에 이제 의료 입원 비용은 최대를 가지만은 그 다음에는 감소하고 외래는 이미 감소하고 있고 그러나 돌봄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비는 이제 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 결론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좀 답답하죠. 의료가 빠져 있어요. 커뮤니티 케어에. 뭐 여기 다 방문 의료만 하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 필요하면은 의료에서 입원도 하고 또 입원이 끝나면은 지역사회에 1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방문 진료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런 통합 돌보 법안인데 이것도 무조건 다 내보내고 지역 지자체에서 전담 조직 설치하고 근데 다 돈이죠. 그 예산이죠. 국가 예산. 돈 뿌리는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문재인 케어가 그거였거든요. 돈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정책은 누가 못해요. 그거는 나라 다 망치는 정책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응급의료센터 이건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1339 시스템인데 이거 디지털한 거죠. 실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환자와 여기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병상 의사가 딱 떠요. 실시간입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요. 한 대에 3,500만 행이에요. 한 6,400대가 있는데 98%가 3,500만 행, 3억 5천만 원짜리. 우리나라 앰뷸런스는 그거는 짐차죠. 예. 근데 거기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 아니 그 정도 돼야지 응급의료지.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의사 탓하고 기소하고 그러면은 참 슬픈 나라죠. 눈 떠보니 후진국이 아니라 원래 후진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도쿄 TCC 줄기세포 일본이 이제 아까 선진 의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갔는데 이 줄기세포 클리닉 갔는데 차병원의 줄기세포 클리닉이에요. 근데 요 도쿄만의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저기 줄기세포인데 여기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 번 치료받는데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치료받습니다. 지역 의료 의료 돌봄 연계 센터 아주 잘하고 있는 곳 가봤고요. 예, 여기 치바사 재택 클리닉에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치바사 재택 클리닉에 제 옆에 있는 파란색 옷 입은 분이 일본의 의사인데 콜롬비아에서 공공보건학도 하고 그래서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저분이.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웠는데 11월 중에 한국을 한번 오겠냐 그랬더니 본인 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1차 의료의 미래를 한번 일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지금 심포지움 한번 토론을 한번 만들어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연구원에서. 지금 이런 상태죠, 우리. 지금 여기다가 뭘 더 의사수를 늘리고 병원, 그가 이제 죽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좀 의료 병상 정책도 가져가고 좀 전달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자라고 제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의사회 지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 의사회 모델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은 의사회가 굉장히 지역 의사회가 파워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짜 점심은 없죠. 뭐든지 나라에서 투자를 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또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의료계가 단지 수가 계약 더 주라 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체 틀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자라고 국가를 끌고 가는 그런 전문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